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건강톡톡 연속 혈당 측정기 편 진행을 맡은 헬스조선 전종부 기자입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로도 문제지만 여러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질병인데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혈당 관리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인데요. 오늘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분과 안문배 교수님과 당뇨병의 위험성과 혈당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내분비분과를 맡고 있는 안문배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당뇨병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을 시킬 때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이런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런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용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피 속에 당분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고 이런 고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이런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면 계속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을 보게 되면 체중이 빠지고 또 많이 피곤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고혈당 상태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의 어떤 영구적인 그런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아주 위협적인 합병증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당뇨병에도 좀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은 크게 발생 기전에 따라서 1형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 기전이 고장난,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것이 1형 당뇨병이고, 예전에는 소아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것이 2형 당뇨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비만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는 성인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1형과 2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사실 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때로는 이렇게 1형 또는 2형으로 확실하게는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병률은 어떤가요, 교수님?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유병률이 10만 명에 한 400명 정도이고, 이 중에 20명 정도가 1형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유병률은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수는 성인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만큼 평생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만 10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만큼 삶의 부담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 젊은 나이나 어린 나이에도 당뇨병을 많이 앓고 있네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혈당 관리가 당뇨병의 이런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혈당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점점 망가져서 최종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데, 당뇨의 만성 합병증 중에서는 혈관 합병증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미치지 않는 부위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은 눈, 특히 망막을 얘기하고 또 콩팥 이런 쪽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손발 끝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감각이 둔해지는 신경병증도 주요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뇨병의 장기 합병증은 오랜 기간 동안 고혈당이 지속되는 경우에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같이 당뇨를 진단받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합병증들을 사실 경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린 연령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혈당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합병증이 20, 3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높아서 절대로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인데 만약에 주사를 맞는 것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식단 조절을 잘 안 해서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깨지면서 이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몸이 노력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혼수까지 올 수 있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무서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대사성 산증이 지속이 되고 이런 상태는 매우 응급 상황으로 중환자실에서 장시간 치료를 또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혈당을 관리하려면 일단 혈당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혈당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교수님? 혈당을 사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오셔서 정맥 체열을 통해서 혈당값과 또 당화혈색소 값을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적혈구 안에 혈색소가 어느 정도로 당화되었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최근에 2달 또는 최근 3달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관리 지표가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경우에 이 당화혈색소의 지표가 연령마다 조금씩 다른 목표치를 두고는 있는데 대개는 7.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매주 또는 매달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체열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기간을 고려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3개월 정도마다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자주 확인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환자들이 직접 혈당을 파악하기 힘든 건가요, 교수님? 사실 당뇨병이 있다면 평상시에도 환자 스스로 혈당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손끝에 모세혈관의 체열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이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자가 혈당 측정 방법은 측정기의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조금 내서 검사용 시험지에 묻히면 이제 기계가 묻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감지해서 혈당을 표시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이 정맥 체열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루 수차례 이렇게 체열침으로 손끝에 혈당을 재는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열이라는 것 자체가 침으로 손가락을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것이고 감염의 우려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에 부착을 해놓고 24시간 동안 혈당이 측정이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돼서 연령을 분문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모니터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혈당 측정기의 정확도와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의 약 20% 정도가 이미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자가 혈당 측정과 연속 혈당 측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하고 원리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혈당 측정은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에서 매벌 체열침을 통해서 체열 후에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 연속혈당 측정기의 경우에는 센서 바늘이 실제 피부에 일정 기간 동안 달려 있어서 매번 체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 바늘은 자가혈당 측정기와는 다르게 피부 바로 밑에 층에 존재하는 수분, 간질액이라고 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직접적인 혈당의 측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혈당을 반영하는 값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의 경우에 혈관 내에 포도당이 간질액으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이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혈당 값의 반영이 일반적으로 한 5분, 늦게는 15분 정도까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 말 그대로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하는 방법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자가 혈당 측정 방법에 비해서 연속 혈당 측정 하루 한 200번 이상의 혈당을 기계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또 환자 스스로가 혈당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최대한 자주 체크해서 환자 본인의 혈당 폭이나 패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맞춰서 인슐린 주사의 용량도 조절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속 혈당 측정기는 저혈당이나 고혈당 상황에서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세팅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환자가 혈당이 큰 폭으로 많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도 일찍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센서 포도당과 자가 혈당 측정 혈당값의 차이가 없는지는 비교를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체열을 자주 하는 것이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들에게서는 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용이 어린 연령의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반대로 고혈당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혈당이 일어나는 그런 몇몇 유전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사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연속 혈당 측정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우선 그 정의가 영어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줄여서 CGMS 또는 CGM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 수치와 혈당 변화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모세혈관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내 수분에 존재하는 당을 피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5분마다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실시간이나 핸드폰, 컴퓨터 같은 수신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고 매번 손끝에서 체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이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혈당 추이를 추세선이나 또 어떤 화살표로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그 실시간 변화하는 혈당 확인이 가능하고 최근에 개발된 연속 혈당 측정기는 고혈당이나 저혈당에 도달하기 1시간 전부터 어떤 예측하는 그런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다른 목표 혈당 수치에 맞춰서 혈당 알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적으로 혈당 관리가 가능한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혈당 변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장점 같은데요, 교수님. 혈당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혈당 변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혈당의 어떤 변동, 그 변동 폭이 클수록 저혈당 또는 만성 합병증의 위험도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혈당 변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자가혈당 측정이나 병원의 내원에서 시행하는 그 정맥체열, 그 당화혈색소 검사의 경우에 측정한 순간의 그때 혈당값이나 아니면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값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속혈당 측정기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 또 저혈당 상황이지만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저혈당 무감지증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는 동안 새벽에 발생하는 저혈당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매번 이렇게 자가혈당 측정기를 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 손끝에 체열을 해야 하는 방식이 아이들한테는 아프고 귀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계가 연속혈당 측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나 많은 장점을 가진 연속혈당 측정기인데 몸에 어떻게 부착해서 사용하나요? 네, 그 연속혈당 측정기 부착하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속혈당 측정기는 회사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 이 부분이 피부에 실제로 부착하는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혈당 값을 받아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으로 보내주는 이 송신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와 기기를 실제로 삽입하는 데 필요한 이 삽입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 삽입을 위해서는 이제 알코올솜 같은 거나 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센서를 부착하는 흔한 부위는 보통 팔 위쪽의 뒷부분이나 또 복부, 허벅지 이런 부위가 좋고 앉거나 누울 때 딱 눌리지 않는 그런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 같은 경우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그 부위와는 조금 먼 곳에 부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인슐린 반복 주사로 인해서 지방층이 이렇게 뭉치는 그런 딱딱한 부위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피부에 흉터가 있다든지 피부 기타 병변이 있는 그런 부위의 삽입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최근에 센서를 부착했던 부위가 있다면 다른 쪽 부위에 부착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센서를 부착하고자 하는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잘 닦아서 깨끗하시게 하고 피부가 완전히 마를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신 다음에 삽입기를 이용해서 센서를 피부에 부착을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실제로 센서가 이렇게 부착이 된 상태에서 송신기를 결합을 하고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센서와 송신기를 부착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가장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환자가 자기 자신의 혈당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누구나 연속혈당 측정기는 사용해 볼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손끝에서 체열하는 과거의 방법보다 훨씬 덜 번거롭고 또 연속적으로 측정된 혈당 추이가 사용자한테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자신의 혈당이 언제 제일 높고 또 언제 제일 낮은지 또 밥 먹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가 맡고 있는 인슐린 용량
그 주사 용량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병원을 굳이 내원하지 않고도 환자 자신이 연속혈당 측정기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소아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연속혈당기 사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받고 있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연속혈당 측정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많이 없어졌고요. 다만 소아에서도 2형 당뇨 환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아 연령이라도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연속혈당 측정기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연속혈당 측정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미니 OX 퀴즈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할 때 통증이 있다? 네, 저는 X와 세모를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통증은 굉장히 좀 주관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센서를 달 때 전혀 통증이 없다. 예전에 체열을 통해서 하던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굵은 바늘이 한번 피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부분 멍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혈당을 체크했었던 방법과 비교를 하자면 실제로 연속혈당 측정기는 1주 또는 2주 동안 센서를 피부에 계속 부착하고 있는 거고 그 바늘이 피부에 들어가는 그런 침습적인 그 부분은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상대적으로 없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고 나면 흉터가 남는다? 네, 이 부분은 X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매번 다는 위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바늘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신경을 이렇게 스치게 되면은 통증도 많이 있고 또 멍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멍이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피부가 예민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사실 1주 또는 2주 이렇게 오랫동안 부착을 하기 때문에 띄고 나면 거기에 어떤 습진이 생긴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자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늘 권고를 드릴 때는 부착했었던 부위와 다음번 연속혈당 측정기는 다른 곳에 부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입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는 자가혈당 측정과 병행해 사용해야 한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가 기기이고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가혈당 측정기 방법의 정확도를 완전히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혈당에 관심을 가지고 자가혈당 측정 값과 또 연속혈당 측정기의 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이 과정을 확인을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채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받아도 된다? 이 부분은 일단 X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체열이나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진 검사, 영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촬영들은 그 촬영의 원리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금속 물질이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서 기계에 또 고장이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영상 검사를 진행하실 때는 센서를 떼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한 채 수영이나 운동을 해도 된다? 네, 가능하십니다. 이 기계가 워낙 좋은 기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기계를 떼야 하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고요. 수영, 샤워, 물이 닿는 거 이런 부분 다 가능하고 조금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이 센서 위에 더 테이프를 부착해서 방수 테이프를 통해서 더 센서를 보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뜨거워지는 우리나라에서 목욕탕을 간다든지 사우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센서가 또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또 센서를 제거하고 사우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당뇨병 환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뇨병의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연속혈당 측정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기존의 자가혈당 측정 방법과 차별화되고 또 획기적인 그런 혈당 관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를 몸에 달아만 놓고 확인을 자주 안 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또 비용 때문에 구매를 좀 많이 꺼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앞으로도 개발이 될 거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분야가 발전한다는 것이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환자 본인이 당뇨병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기기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또 완전하게 이 병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가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당뇨병의 유병률이 수년간에 걸쳐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또 최신식의 진단법이나 치료 방법 또 관리 기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추후에는 당뇨병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혈당을 확인하고 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전국의 모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연속 혈당 측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혈당 관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신 분들한테도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